트럼프는 김정은을 갖고 희롱한 거나 같아요. 정은이가 또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고 까불고 협박질도 나오면 저거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몰라요. 재임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폭격과 경로를 퍼붓겠다 그따위 장난하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미국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 문제 아니에요. 나는 미 합중국의 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난 믿는 게 딱 하나 있어요. 2016년 7월 달 미국 독립 기념 일에 김정은이가 연달아 2번인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대목이 있어요. 북한을 향해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폭격과 경로를 퍼붓겠다 그랬어요. 다시 이딴 장난을 하면. 연설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우선순위들이 많다나니까 핵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풀려고 마지막 액션을 한 거예요. 너무 다른 일들이 많고 북한같이 같지도 않는 나라, 이빨짬에도 안 끼우는 나라, 여기에는 어떤 신경 쓰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저지시키자 해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나 미 합중국의 그 어떤 그 정치적 이념을 볼 때 불량 국가, 독재 국가의 지도자는 안 만난다. 대통령이. 이건 틀림없어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임기 때 한 거예요. 나는 감히 생각해요. 재임된 트럼프 대통령은 기질로 보나 성질로 보나 여기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 거예요. 북한 따위 때에 올려가지고 싱가포르가 하노이가 지금 판문점에서도 만나 김정은 따위를 3번 만났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어느 각도에서 보기에는 위신 없는 짓이거든요. 만난다는 자체가 미 합중국의 지대한 권위와 파워를 놓고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로 보나 뭐 다 놓고 볼 때 김정은이는요 이제는 정말 거저 죽게 돼 있어요. 지금 파병까지 하다 나니까. 그래서 난 늘 말해요. 오늘의 김정은이 파병까지 한 오늘의 김정은 처지에 아무것도 없는 김정은 처지를 놓고 볼 때 김정은을 북한을 향해서 트럼프 재임하신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폭격과 경로를 퍼붓겠다. 그따위 장난하면 이런 걸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경고성 발언을 선언하면 저거 선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든지 북한 내의 어떤 작용에서 죽게 돼 있어요. 김정은이 오늘의 입지가 그렇게 취약하다니까. 북한 내에서의 입지, 북한 밖에서의 입지도 그렇게 취약하다니까. 오죽하면 밤낮 남조선 해방전쟁을 해야 되고 진격해 나가야 된다는 놈이 제 나라 땅에 도로와 철길을 파괴하고 앉아있겠어. 6,000m도 아닌 60m. 그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놈은 공수부대가 있다는 걸 몰라. 60m는 초등학교 애들도요 한 30초면 뛰어갈걸. 그거를 폭파해놓고 저렇게 대단히 강경선언을 한 것처럼 너네는 너네 우리는 우리. 이거는요 거세 대결의 연장선이고 이거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객기를 부려도 뒤에 한 생각은 뭔가 제발 쳐들어오지 말라. 여기에 대한 그 독재자다운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말고 뭐를 도발적인 어물을 보내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보내자니 북한 인민들이 무서운 거예요. 북한 인민들이 북한의 모든 언어를 엄격하고 그 정말 처절한 상황이 다 대외 적에게 다 뒤집어져요. 적들이 항상 우리를 압살, 공격, 먹으려 하고 뭐 붕괴시키려 하고 제국주의 연합 세력까지 껴들고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은 누가 있어요? 한미동맹밖에 없는데. 진짜 동맹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계속 피하라자니까 지금 저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60m 철길 폭파, 60m 도로 폭파는 대한민국보다도 북한 인민들에게 생쇼를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저런 멍텅구리가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민을 계속 들볶아요. 경계태세를 계속 갖추라고 떠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심치 않아서 인민들이 정상적인 휴식과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계속 끌어내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놔요. 3번째, 자기는 계속 이기고 있고 적들은 계속 현재 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김정은이가 딱 그 짓하고 앉아있어요. 계속 그렇게 떠들잖아요. 만리를 때리는 주먹, 만리를 버는 눈, 성충권을 누비는 무기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알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참꾼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애송이 바보가 리더가 된 독재자 리더가 된 나라의 처지예요. 이건 또 끝이 있게 딱 돼 있어요. 오늘 북한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자기는 이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선을 넘는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미국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처지에 됐을 때 누구도 북한을 도와 안 준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중국도. 이건 틀림없어요. 그 모든 공산권에서 1945년 8월 10일 소련군 내외에서 해방된 다음에 공산진영에서의 북한 체제가 수립됐어요. 동서대결에서 공산진영에서의 종주국은 소련이었고 자유진영에서의 종주국은 미국이었어요. 힘전을 벌린 거예요. 북한은 솔직히 말하면 미국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1800몇 년대 미제 침략선 샤마노가 대동강에 들어왔던 거 김일성이 중조 할아버지가 불살라 버렸다고 까불어대고 있지만은 역사에 어떤 샤마노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도 없어요. 그저 한 개 사건이에요. 샤마노라는 미국 배가 방향각을 잘못 틀어서 대동강에 들어왔든지 나갔든지 모르겠지만 약탈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거기서부터 반미투쟁의 뿌리를 딱 박은 거예요. 김일성 족속은 반미전선이 어떤 대단한 전사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련도 그때 반미전선의 종주국이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미국은 또 자유진영이요. 그 선상에 있다니까 입에 붙은 거예요. 미제 침략자가. 북한 주민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왜 미국을 중호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왜 중호해야 되는지 몰라요. 소련이 중호하니 우리도 중호해야 되겠다. 그 뜻인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때까지는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계속 불량 행위를 하니까 점점 가다 나니까 소련도 중국도 북한 땅에는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너희끼리 살아라. 지원을 딱 끄는 거예요. 70년대 초부터 북한의 모든 무기에 총포탄, 탄 만드는데 화학 원료가 중국에서 70~80% 들어갔어요. 내 기억에는 1970년대 말부터는 급감시켰어요. 구소련은 이미 70년대 초부터 너네끼리 가라 하고서 70년대 중반부터 그랬구나. 나 구분야 출신 기자예요. 그렇게 돈을 주고 사가겠다는데도 나름 껄껄한 무기를 넘겨주질 않았대요. 소련이. 김일성 족속의 말에 의하면 소련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인지 알아요?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철갑모 있죠. 60년대 말까지 북한이 자체 기술이 없었어요. 철갑모 만드는 기술이. 소련이 절대 넘겨주질 않았어요. 북한 방독면, 이건 더 웃겨요. 방독면도 자체 생산 못해요. 소련에서 준 거, 구소련에서 준 거, 중국에서 수입한 그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생방 훈련을 자주 하죠. 북한은 정말 드물게 해요. 군대 복무 나가서 화생방 훈련을 하고 왔다는 제대군인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게 북한이에요.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방독면 같은 거는 전투 인원, 병사의 적어도 90%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북 정책, 이제는 1기 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날 때의 북한의 상황하고 오늘날 4년이 지난 오늘날의 김정은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김정은이를 굴복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과 김정은의 움직임을 보면 알아요. 다 놓고 보면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갖고 희롱한 거나 같아요. 한 번은 쳐졌다. 한 번은 로켓맨이라고 깠다가. 그러니까 미 합중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누가 올라앉든 미 합중국의 대외 정책은 변하지 않아요. 전략은. 일관이에요. 자유확산, 불량 독재국가 약화. 이건 이념이에요. 김정은이나 푸틴은 그 반대에 있어요. 미 합중국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모든 요구 같은 건 변한 적이 없어요. 오직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북한이 하나, 둘, 세 번째 대외관계에서 세 번째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 밖으로 밀려나는가.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이 정세와 관련되거든요. 지구촌에서 북한 따위보다 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놓고 볼 때 더 비중 있는 대상들이 많아요. 대외 정책의 순위를 놓고 볼 때 북한이 올라갔다 내렸다 순위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한 번도 1차가 돼본 적이 없어요. 북한은 전략적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자원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아무 미미해요.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순에서 자꾸 밀려요. 김일성 족속이 군사 도발, 핵 중장거리 미사일, 인공위성, 핵실험 이럴 때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요. 너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놓고 볼 때 오늘의 상황 여기서 더 김정은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놈의 내피셜이 그거 다니까 러시아 파병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유엔이 인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푸틴이 일방적으로 침공했어요. 제 나라 땅이 작아서 침공했을 것 같아요. 푸틴이 근본적인 건 나토를 겨냥한 거예요. 어떻게 놓고 보면 정심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우크라이나 땅이 먹어서 뭐래요?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김정은이가 그 선에 섰다는 거는 이미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범죄에 가담했다는 그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북한은요 이젠 빠지질 못해요. 푸틴이 어떻게 정리되는 향후에 북한 김정은의 운명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했으면 그럭저럭 가겠는데 그걸 해버리다 나니까 파병하다 나니까 그러니까 푸틴도 무섭고 자기도 무서운 거라 파병 인정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푸틴은 계속 힘으로 써요. 파병했습니까? 파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정확한 말을 안 해요. 너무 쩍거리면 구레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요. 푸틴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게 또 다른 함의가 있는갑다 하고 말을 안 해요. 그 모서리가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북한군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국제 전범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전범 행위. 그래서 옛날부터 망고의 격언이 뭔지 알아요? 인접국 강대국과 자유로의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먼 데 있는 거 맺어도. 그건 무슨 뜻인가? 그 국가의 침략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큰 불 곁에서 작은 불 떼다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는 큰 불 곁에서 불쏘시개를 위험해서 군불 떼고 있는 거예요. 큰 불 곁에서 작은 불장난하면 같이 죽어요. 오히려 더 처절하게 정리돼요. 김정은이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북한이 정리되겠는가 말겠는가 정은이한테 달린 거예요. 정은이가 또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고 까불고 유사품이지만 그걸 자꾸 흔들어서 주변 정세를 혼란시키고 협박질도 나오면 저거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몰라요. 저게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기 때문에 명분이 당당해요. 이제는. 그때 옛날 같은 트럼프 옛날 그 전기에 할 때 트럼프의 모든 거는 2016년 독립기념일에 한 게 본심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듣도 보도 못한 폭격과 경로를 퍼붓겠다는 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너무 그 외의 국제적인 북한 따위에 비길 수도 없는 이슈들이 많다라니까 거기서 밀려나는 그 차원에서 나름 김정은이를 올린 거예요. 이놈만 모르는 거예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공유할 게 없어요. 같이 친할 수 있는 공유할 만한 경력이 없어요. 나이대로 봐도 그렇고 공산당 소위 집권당에서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김정은이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정말 어떤 단체장도 한 적이 없어요. 노동당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현장도 달아본 적이 없어요. 북한군에서건 노동당 내에서건 북한 사회에서건 경력이 달라요.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철저히 훈련하며 올라온 사람이에요. 적어도 공산 중국이 작동하는 방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고 뭐고 이놈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꽤나 웃기는 일이지. 시진핑이 그 처지에서 볼 때는 연령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러니까 북한 땅 공산 중국이 욕심낸다? 천만의 말씀. 절대 욕심을 안 내요. 그거는 어차피 대거 쪽부터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알아요. 북한이 정리되면 자유대한민국에 귀속시켜야 될 땅이라는 거 중국이 더 잘 알아요. 그럼 뭘 탐나는 게 있어요? 무슨 위치가 탐나요? 북한의 이 한반도가 시진핑한테 탐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자원이 없어요. 전략 자원이. 그리고 뭘 탐나요? 다 점령한 다음에 원산항, 부산항 나간다? 일본 열도가 있어요. 또 돌아가야 돼요. 공산 중국이 해외를 대양을 누빌 항이 없어서 그게 부러워요. 남이 다 남인데 다 뻥 뚫린 바다인데.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 한반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본만 대륙 침략
대동아 공영권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발판으로 삼자고 깔고 앉은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은 한반도가 아니라도 해외 침략 전쟁 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요. 땅이 너무 크고 다민족 국가예요. 여기서 다민족 국가하고 다인종 국가는 본질이 달라요. 다인종 국가는 역동적이에요. 다민족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원정 침략을 못 나가요. 그 다민족이라는 게 다 자기 고유한 그런 걸 가지고 어느 한 역사적 시점에서는 서로 정복 전쟁을 한 그 다민족들이 한 나라에 감투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죠. 중국도 보시오. 덜걸절, 말갈족, 별거, 청나라, 한나라, 무슨 나라 쟤네끼리 다 싸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문의는 다 그렇게 되지만은 다민족 국가는요. 영토가 큰 다민족 국가는 또 아무나 못 돼요. 영토가 거의 대륙을 맞먹어야 돼요. 제 땅이 큰데 어때? 엉덩이 들고 원정 침략을 나가요? 러시아가 나가본 적이 있어요? 공산중국 역사에 배 타고 함대 끌고 해외 침략전쟁 나간 적이 있어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게 한반도는 지정학적 그 영토의 크기로 봐도 한반도 먹겠다고 나쳐선 잃을 게 더 많지 얻을 게 없어요. 이쪽으로 마음 놓고 남태평양으로 다니는 게 낫지. 한반도를 먹었다. 어디로 나가요? 동쪽으로 가려면 일본 열도를 넘어야 되는데 또 어차피 남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공산 중국의 경제적 규모로 볼 때 북한하고 연결된 동북 삼성지대는 그 어찌 보면 개발지대가 아니에요. 경제가 집중된 곳이 아니에요. 문화도 집중된 것이 아니에요. 다 남태평양 방향 바닷가 그 근방에서 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했어요. 상해요 뭐요 다 그렇잖아요. 먹을 일도 없고 우선 언어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한반도를 중국이 북한 따위를 먹어가지고 얻어갈 게 없다니까. 차라리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을 정리하고 대한민국화 되면 대한민국이 중국을 쳐들어가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발전된 경제 그 모든 파워 가지고 동북 삼성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전략 자원이 견제해서 놓고 봐도 그렇고 별로 가치가 없어요. 자유대한민국화 돼서 한반도 남북이 몽땅 대한민국화 되는 게 더 득이 되는 거예요. 가지려도 안 가져요. 가진다고 목구멍에 삼킬 수 있는 북한이 아니에요.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다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다민족 국가는 이합집산은 원없이 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단일민족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의 분단이 이 민족이 전에끼리 물고 뜯어서 분단된 거 아니에요. 2차 대전이 그땐 결과물로서 인위적으로 된 거예요. 이건 유엔도 알고 미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알아요. 만약에 중국이 1950년 10월 달에 한번 6.25 전쟁이 개입할 때 그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중국은 속하지 않았댔어요. 중화민국이 속했댔어요. 중화민국인가 대만에 간 장개석이가 속했댔어요. 만약에 그때 하긴 뭐 49년 10월 1일에 간판을 올렸으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장개석이가 가져갔으니까. 만약에 그때 공산 중국이 어찌어찌해서 상임이사국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렇게 파병을 안 했을걸? 난 감히 그렇게도 봐요. 뭐 긴가민가 한 일이지만 내가 보는 역사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푸틴도 북한군 받아놓고 좀 창피할걸? 아무짝에도 못 써요. 현대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한 반년 동안은 동서남북 군부를 못할걸? 김정은에는 기껏해서 올라앉은 게 중국 몇 번 가고 트럼프 몇 번 만나고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도 동맹국이 있다. 애성이니까. 푸틴도 악인이에요. 김정은을 얼마든지 카드로 쓴다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마지막에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은 버리게 돼 있어요. 저 애성이만 몰라요.
김정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파병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은 푸틴하고 김정은만 딱 보면 돼요. 팩트는 거기에 다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경우도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공식 파병 받았다느니 파병했다니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 안 해요. 하도 떠드니까 10월 25일인가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국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파병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군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모르겠다. 그 답변이요. 파병에서 나갔다면 그때부터는 외교적 문제예요. 근데 외교부는 모르겠다 한다는 건 눈 감고 앙하는 건데,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우통 쓰면서 아주 우리는 이젠 연대성이다. 내가 맞으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맞으면 내가 도와준다. 이게 포괄적 동맹자 그거거든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는가? 푸틴이 무서워서 그래요. 푸틴이 말을 안 하면, 그걸 공식 인정 안 하면 김정은은 할 수가 없어요. 동대동 같아 보여도 주종관계예요. 국가의 국제적인 입지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김정은이는 북한이라는 고물상 위에 앉아있는 고물상 주인이나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하고 땅밖에 없어요. 그걸 파병했는데 경험이 없다나니까, 애송이다나니까 푸틴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공식 발표하지 않는 이상 얘는 못해요. 푸틴한테 맞을까 봐. 그거 왜 인정했어? 나도 인정 안 하는데. 푸틴은 얼마든지 그렇거든요. 푸틴도 악인이에요. 그 김정은인 경우는요, 저거 주머니쥐 같은 멍청이에요. 멍청이가 또 야망까지 있어요. 멍청이가 야망까지 가지면 답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장차 푸틴이 바라보는 김정은의 용도도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작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버린다 그거예요. 이거는 공산 독재 국가 지도자의 언어의 함수만 정확히 알면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 밖에 자유세계가 대통령이 자주 갈리고 정부도 갈리고 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 밖의 나라들은 정치가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독재 국가는 역동적일 수가 없어요. 말의 함수가 똑같아요. 야망이 똑같고 국가 비전이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사인한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문서만 보면 거기에 무슨 뜻인가는 정확히 알게 돼 있어요. 북한 사람들도 다 알걸. 당군종 핵심 기득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거든요. 쌍방 중에 일방이 이렇게 될 때는 물심 양면의 군사적 지원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갔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파병하라는 얘기예요. 러시아도 소련 공산 독재 국가에서 넘어갔죠. 공산 계급 독재에서 민족주의 독재로 넘어간지 모르겠지만은 푸틴을 독재자가 아니고 민주적인 정상적 국가의 지도자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김정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독재자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좁아요. 야망 때문에. 김정은이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애성이니까. 모든 북한군 병사는 장교 제외 자기 집과 멀리 떨어져서 타 지역에서 대체로 군사복무해요. 그리고 자기 집하고 편지 서신도 함부로 못해요. 자기 부대 이름을 밝히고 하질 못해요. 군사 비밀 때문에. 그러니까 주둔지 주변의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이것도 식량 배급제가 가동하던 80년대까지는 이런 일도 없었어요. 식량 배급제가 붕괴되고 그 군대 나간 병사가 10년 이상 군사복무하면서 계속 굶으니까 엄마 자기 집에 뭘 보내라, 뭘 해결해달라, 나 배고파 죽겠다, 이런 연락 부모한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을. 그래서 시스템 밖에서의 어찌 보면 그것도 군법에 걸리는 행위인데 북한 말하자면 지도부도 눈 감아 준 거예요.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소리치면 가족들에서 또 뭘 보내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가 충분히 영양 상태에 맞게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빌어먹던 부모한테 얻어먹던. 그래서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웬만한 특수부대를 내놓고는 모든 그 대상들, 인원들을 자도에 있는 구분대에 배치해요. 원래는 함경도 군인은 평북도, 평북도 군인은 강원도, 이런 식으로 자도인 배치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가 먹여 살릴 형편이 못 되니까, 말하자면 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규정도 없지만은 나라도 못 먹여 살리는데 자도 부대에 배치해가지고 자기가 놀며 뛰어 자라난 인연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 자도에 가서 부대에서 못 먹으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 이게 나라요. 이게 북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군에. 그거는 정말 북한은 모르는 소리예요. 절대 미성년을 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25살을 조운한 그 이상을 보내요. 적어도 뛸 줄 알고 제식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균열에 습관된 18살에 군대에 나가서 제식 훈련 받고 군 균열에 적응하고 강행군 훈련이요 기초적인 훈련을 마치는 게 3, 4년으로 딱 봐요. 그래야 짬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김정은도 자존심을 걸고 보낸 부대라고. 그러니까 미성년 보냈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아는 자는 입을 못 벌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거주의 자유가 전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대가 북한에서 특수부대였다면 그 주둔지 주민들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비밀의 우미를 정확히 알아요. 그걸 반세기 이상 뼈에 사무칠 정도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무겁죠? 제가 안다고 해서 말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 주변 사람은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북한 주민들이 알고 폭통 기미가 보인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건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북한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비록 거물상 같은 나라지만은. 북한은요 매 사단에 폭풍연단, 폭풍여단 다 있어요. 폭풍군단. 아무 부대 가봐도 좀 까부는 것들은 자기 폭풍부대 출신이라 그래요. 김일성 족속이 폭풍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각에서는 스키부대가 폭풍군단이다 여단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실체를 정확히 몰라요. 모든 사단들의 특수부대들이 다 있고 김일성 족속이 폭풍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상소집, 긴급 비상소집의 단어가 딱 둘이에요. 번개 아니면 폭풍이에요. 그리고 늘 인민 북한 군대의 구호에 폭풍초 내달리자, 폭풍초 못이게 하자, 경멸하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폭풍군단 되시오. 이렇게 하면 폭풍군단인갑다 하지만은 정식 우리 부대가 폭풍군단이다 타이틀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북한군 내에서는 기본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던, 적어도 현재 북한 땅에서 건설판, 공사판 이런 데 나가 있는 노가다 같은 건설부대 같은 부대는 아닌 건 틀림없어요. 파병했다. 김정은이는 북한군 유생역량에 대한 나름의 자존심을 걸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군대 유생역량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 국가 지도자라면 그거 안 걸 것 같아요? 아무 부대나 막 보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김정은도 나름대로 자기 명예를 걸고 보내는 거예요. 처음이죠. 알보병은 처음 파병했죠. 그 베트남 전쟁 땐 비행사급 숫자도 작고 이렇게 나가지만 보병을 파견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 북한하고 팀을 이루겠다고 그러겠어요? 푸틴이 지가 하도 급하니까 김정은이 쏙혀 넘어갔는데, 푸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푸틴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푸틴이 벌려놓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푸틴 지지파와 우크라이나 지지파를 한번 보세요. 지지국들. 이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자유세계가 지지해요. 도와주려고 하고 규탄하고, 본격적으로는 안 도와줘도 성원하고 있죠. 푸틴 누가 지지해요? 공산중국도 안 해요. 왜 똥모조리가 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어디서. 그래서 내가 김일성 김정일이라면 절대 저따위 짓을 안 해요. 근데 보냈다. 북한군은요 6.25 전쟁 이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 내에서는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해도 지형이 달라요. 김일성은 늘 말했어요. 전쟁 준비에서 첫째 유생역량, 둘째 무기 수준, 셋째 지형적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전쟁 준비에서 우리 민의 체질에 맞고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는 무기,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맞는 전법, 주체 정법이 전쟁 승리 3대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크라이나에 갔다. 배울 것도 없어요. 지형이 달라요. 허허벌판이에요. 한국의 이 한국적인 지형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허허벌판이에요. 거기에 간 북한 군인들은 한 반년 동안은 동서남북 군부는 못할걸? 그러나 한반도에서 하는 거는 착착 군사훈련을 남쪽에다 대고 하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남쪽이 어딘가는 두드려 깨도 알아요. 늘 남조선 해방 남쪽이 저기다. 복수 결의 모임 할 때도 남쪽을 바라보면서 매일 매시간 매달 하고 있는 게 북한군이에요. 남쪽은 정확히 알아요. 남쪽 알면 북쪽 하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갔다? 몰라요. 허허벌판에. 어떻게 뛰어야 자기가 은폐된다는 것도 몰라요.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3대 요인의 하나가 지정학이에요. 지리적 조건이에요. 근데 어쩌다 나가서 그 개활지대에서 러시아 그 군대도 아는 거예요. 저건 아예 지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한 개 부대로 묶어놨다가는 저건 그저 숨을 줄도 몰라요. 내가 이걸 보면서 푸틴이 정말 김정은을 우습게 봤구나. 얘는 김정은에는 이해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예요. 외교를 해봤어야지. 기껏해서 올라앉은 게 중국 몇 번 가고 트럼프 몇 번 만나고 그다음에 이거 문재인 만난 거 다예요. 복잡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너나 나냐 하는 그 첨예한 국제 무대에서 이 녀석은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몰라요. 그래서 뭘 받고 보내는가? 나는 분명히 생각해요. 김정은이는 푸틴을 상대로 감히 두 당 몇 달러 이것도 못 불렀을 거예요. 알아서 주겠지 형님이. 숙지가 안 돼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지금 꼴이 나잖아요. 푸틴도 북한군 받아놓고 좀 창피할걸? 아무짝에도 못 써요. 현대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해서 현대전 배운다? 누구한테? 러시아군한테? 그걸 배워왔다. 북한 땅에 어디다 써먹을 때 있어요? 개활지대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뭘 노리고 보냈는가? 김정은 고놈만의 이해관계예요. 자기도 정치적 국제사회의 정치적 입지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몇 번 만나고는 뭐라고 선전해요? 세계의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희세의 용도자래요. 김정은이가 세계 정치 흐름을 주도한다면 누가 믿겠어? 그렇게 자랑해요. 푸틴하고 같이 만난 거를 얘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는 걸.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 우상화가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푸틴을 만난 거예요. 커 보이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도 동맹국이 있다. 소련이다. 구소련, 지금 러시아다. 얘는 정치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북한의 어린이들, 수혜 지역 어린이들까지도 하루 한 강의도 한 수업 시간도 빼먹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며 그렇게 닥달질하는 놈이 제 자식은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공부도 안 시키고. 초등학교 학생을.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밖의 인간을 분리해요. 이 똥모조리는. 그들과 자기가 운명 공동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국가 지도자가 이런 에피소드에 빠졌다는 거는요.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푸틴은 요걸 딱 본 거예요. 우습지요. 김일성, 김정일은 절대 저런데 말려들지 않죠. 그리고 척결부대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무슨 투항하고 하거나 도망치면 척결부대 보낸다? 러시아가 받질 않아요. 그거는. 북한 부대가 북한군이 자기 군기를 가지고 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전선에 투입된 게 아니라 다 군복도 북한 군복이 아니잖아요. 그 러시아 군 병력들이 다 골고루 말하자면 잡곡 섞여 놓듯이 섞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너는 누구냐? 나는 이 부대를 데리고 온 정치위원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 부대를 데리고 온 부대 행정지휘관입니다. 너는 비밀경찰입니다. 필요 없고 그건 우리 러시아가 하겠으니까 너희도 다 뛰라. 얼마든지 북한은 그런다니까. 왜 그러는가? 90년대 초인가 북한에서 많은 노동 인력이 리비아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보기에는 3인 같지만은 다 군대 제대군이 아니면 군대에 있던 인력들로서 사복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 그 인원이 많이 들어가다 나니까 정치 책임자, 행정 책임자, 비밀경찰 책임자가 다 들어간 거예요. 리비아에 그걸 요구한 기업가가 명단을 쫙 본 거예요. 벽돌공, 무슨 공, 용접공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야 될 자본가가, 돈주가. 근데 앞에 몇 명은 아예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을 정치 세뇌하고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이 사람들 균을 오길까봐 감시하는 행정간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내가 이런 놈들한테까지는 돈 줄 이유가 없다. 나는 노동자를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데려오고 그랬지만 나는 이거 일 안 하고 이들 감시하려 온 이런 노새들한테는 월급을 지불할 가치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요. 그때 갔던 당 책임자, 행정 책임자, 비밀경찰 책임자 타이틀 다 떼고 북한엔 가기 싫은 거라. 거기서 노동자로 뛰다가 갔어요. 속으로는 노동자로 뛰면서 기본 미션은 비밀리에 수행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돈 줄 나라는 없어요. 러시아군이 우리가 그건 다 한다. 너희도 병사처럼 똑같이 뛰라. 얼마든지 그렇게 나와요. 자유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범죄적인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으면
어느 진영이 러시아를 지지하는가, 어느 진영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가, 이것부터 봐야 돼요. 봐야죠. 거기서 어느 한쪽에 자유 대한민국과 국가 비전 가치관을 같이 하는 나라를 지지 성원해야죠. 그게 꼭 무기 지원이요 뭐요 이게 아니더라도 자유세계 나토가 걱정하고 지원한다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푸틴 누가 지지해요? 김정은 하나가 공식적으로 파병을 했지만은 그것도 함부로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봐야 돼요. 죽도 밥도 아니게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가? 누가 러시아의 푸틴을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하는가? 여기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이 한반도가 너무 멀어요. 우리 한반도 자유 대한민국의 인접국에서 벌어졌다면 이건 무조건 개입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 이런 불량스러운 전쟁이 벌어져서 그 어떤 이념을 함께하는 나라가 약화된다. 한반도 근해에서 이럴 땐 무조건 한편에 든든히 서야 되지만 저 우크라이나 전선은 너무 멀어요. 그 인접에는 나토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는가? 북한이 파병까지 한마당에 김정은 북한 체제 계속 압력을 가해야 돼요. 예,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랑 연합 군사훈련 계속 하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저 러시아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 김정은은 앉지도 서지도 못해요. 북한은 한반도를 놓고 볼 때는 북한은 스스로 2차 대전 전야에 독일과 같이 했던 추축국 굴레를 딱 썼어요. 연합국의 반대 방향이 있었던. 그렇게 됐어요. 푸틴은 이겨도 본전 지면 더 엄격해요. 그 처리가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푸틴 대단한 큰 대국 지도자이기 때문에 면죄부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운명은 푸틴의 운명과 똑같은데 문제는 김정은이는 푸틴을 컨트롤 못해도 푸틴은 김정은을 얼마든지 카드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김정은의 아주 처량한 신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게 바보에다 멍청이에다가 오지의 애송이에요. 그것도 얘가 거느리고 있는 동네는 거물 동네예요. 거물상. 북한은 땅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경쟁력이 있는 거는 들쭉술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은. 국제시장에 브랜드 걸고 나가는 거는. 푸틴은 김정은 따위가 푸틴의 위협을 덜거나 더해줄 수는 없는 존재로 딱 보는 거예요. 아니 스케일이 달라요. 국력을 놓고 보나 영토를 놓고 보나. 김정은 따위가 어떻게 푸틴이 더 악화시킨다든가 더 얘를 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어떤 데서는 일말의 존재감도 없다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푸틴은 이기든 지든 마지막에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재건을 위해서라도 국가 이미지 갱신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은 버리게 돼 있어요. 저 애송이만 몰라요. 그거는요, 그 러시아의 성격이에요. 구소련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땅과 함께, 지형과 함께, 역사와 함께, 그 지대만의 문화와 함께 형성된 러시아의 성격이에요. 그건 누가 지도자가 엉뚱한 게 올라앉았다 해서 그걸 못 바꿔요, 민족성은, 국민성은. 우리나라는 애가 정치를 하고 있어. 북한의 MZ세대도 뒤에 가서 거침없이 말한대요. 김정은 따위 무섭지 않다는 그 뜻이에요. 공포가 무뎌졌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김정은한테 화살이 나갔대요. 독재국가는 무너뜨리기가 힘들 뿐이지 정리하기는 제일 빨라요. 피하가 명백하기 때문에. 저게 벌써 80년이 되어 오면 외부 세계와의 어떤 적도 철저히 차단된 저 지대의 주민들은요 포기했을 뿐이지 알아야 그것도 저항이라도 하겠는데 포기한 상태인데 그것도 민심이 좀 사나운가 봐요. 최근에 북한의 언론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한 개 국가가 배급제를 실시하는 국가치고 국민이 배불리 먹어봤다는 나라가 없어요. 그 배급제 때문에라도 구소련이 해체되는데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건 북한은 이미 19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국가 배급제 공식 제도적 타이틀을 내리진 않고 있지만은 식량 배급제를 지금 30여 년째 이제 몇 년 있으면 40년이 돼요. 복구를 못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이 애성이다 나니까 저 지독한 배고픔을 굶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밥투정쯤으로 여기고 있어요. 몰라요. 깨치질 못해요, 이놈은. 그런데 민심은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시하는지 알아요? 유리쟁반에 전등 알을 담고 달리듯이 민심을 다스려야 한다. 그 배급쯤은 다 끝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하루 정상적인 식생활만 안정시켜줘도 배불리 먹는 거는 북한 주민은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저 체제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 주민 안정이 첫째거든요. 근데 이놈은 그걸 못하고 식량하고 민심하고 연동돼 있다는 걸 이놈은 인정을 안 해요. 식량 배급 제도를 한 개 나라가 국책으로 한 개 국가의 건설 비전으로 3대 비전의 답으로 한 것.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첫째 우월성이 식량 배급 제도예요. 두 번째, 무상 치료 제도예요. 세 번째, 무료 교육 제도예요. 이것이 북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3대 우월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30년 넘도록 해결 못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놈은 몰라요. 저 애송이는. 김정일이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저팔계 전략이요, 안개 정책이요, 소위 90년대부터 2000년대 그 정말 위험 공포 수단들을 두고 자유세계에서 나름 뜯어먹자고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 뭐 인도적 지원도 들어가고 대한민국도 지원하고 다 그랬잖아요. 이 김정은이 슬슬 깨버렸는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모든 앞으로의 위험도는 식량 배급 제도에 딱 달렸는데 민심이 얼마나 사나우면 저 꼴값 도는 놈이 유리쟁반에 전등알을 담고 달리듯이 뛰라는 소리요, 걸으라는 소리요, 개가라는 소리요. 그건 인민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려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요, 그 체제는 졌다는 소리예요. 이런 장기적인 위기, 30년을 넘어가는 이런 것도 먹거리와 관련해서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한 국가가 30년 이상을 이런 위기를 겪는다는 거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완전 섬가도 같은 고도기 때문에 그래요.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약화됐는가 이걸 북한 언론이 작태를 보면 알아요.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어떤 경우도 모든 공개적인 특히 당 기관지 북한 노동당이 이를 지령사인 노동신문에서 함부로 유급 당일꾼들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당위 권위가 훼손된다고. 그거는 저들끼리 모여서 서로 비판했지 노동신문에 그렇게 모든 당일꾼들 부정축제한다느니 무슨 패배주의라느니 원 없이 저놈이 욕하는 건 그만큼 체제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북한은 당의 권위이자 김일성 족속의 권위로 돼 있어요. 북한의 모든 당일꾼은 직업적인 혁명가로 돼 있어요. 수령이 가장 중견대로 돼 있는데 인민은 이제는 암만 욕해도 듣질 않으니까 이제는 김정은이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거예요. 유급 당일꾼들은 어떤 경우도 공개적인 언론에서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북한 체제를 놓고 볼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놓고 볼 때 김일성 때, 김정일 때 했던 일 중에서 오늘날 김정은이가 그대로 유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하지 않았던 짓거리를 오늘날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요것만 딱 봐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당 기득권을 비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일성 때는 김일성 칭송의 기사라든가 김정일 수령 우상화 기사에서 전체 노동신문의 그 비율로 보면 4대 6이었어요. 수령칭성이 3 내지 4였고 나머지는 노동당이라든가 북한 사회주의 제도라든가 뭐 근로자들이 노동계급의 투쟁이라든가 사회란을 많이 다뤘어요. 비중이. 김정은이는 지금 있죠. 노동신문과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의 기사를 분석해 본다면 60%가 김정은 신격화, 40% 중에 10%가 또 대한민국과 소위 적대 세력 까기예요. 나머지는 또 밥도 못 먹이는 놈이 계속 손가락을 거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이제는 진짜 노동신문이든 북한 노동당이 모든 선전선동 그거를 펼쳐서 또 반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하지만은 듣는 순간에 구겨서 버려요.
옛날에는 구겨서 버려도 펼쳐서 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과거 일이에요. 북한 주민사회와 김정은 사회에서 제일 김정은이가 정말 저게 그래도 나름 경험이 있는 지도자라면 북한 주민사회는 점진적으로 급격히 공포에 무뎌져 가고 있어요. 공포가 모든 사람들이 심장을 죄락펴락하고 무서워했던 그 단계를 북한 주민사회는 날아넘고 있어요. 공포가 무뎌져 간다는 거는요, 누구한테 해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더 나가면 김정은 따위 무섭지 않다는 그 뜻이에요. 왜 북한 전체 주민이 겪고 있는 항시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까지 겪고 있는 그 공포가 김일성 족속 체제가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탑에는 김일성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대 멸족, 이 모든 그 강제적인 비인권적인 악랄한 방법으로 반대파, 불경파 뭐 이런 걸 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기막힌 그 공포감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빡세게 준 거. 그 공포심도 식량 배급이 돌아간다면 이 안정적인 생활에서 낙오되지 않게 북한 수준의 안정적인 생활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공포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해요. 공포에 묻어졌다는 것은 식량 배급제가 그만 붕괴가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 뜻이에요. 어찌 보면 뛸 데가 없어 저렇게 앉아 있는 거지. 공포가 묻어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김정은한테 굉장히 독화살이 나갔대요. 나는 최근에 어떤 분이 북한 어떻게 만났는데 남조선 사람들은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요 그러더래요. 지금 하루에 내가 식량 몇 그램을 먹는가 따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 끼 하루에 몇 그램을 식량을 먹는가? 이건 북한에만 통하는 언어예요. 그건 무슨 소리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더 놀라더래요. 그 북한 주민이. 북한이 2단계예요. 식량 배급제가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 다 파기하고 계속 내려가게 했는데 독재 국가는 무너뜨리기가 힘들 뿐이지 정리하기는 제일 빨라요. 피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회생 가능한, 말하자면 개조 가능한 체제나 놓고 볼 때 그 체제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행복한가? 전체 북한 주민 중에서 김일성 족속밖에 행복한 자가 없어요. 전체 북한 주민들이 불행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놓고 볼 때 여기서 답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은 어떤 경우도 핵 따위도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쏠 때마다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거는요, 보기에 따라서는 얘 스스로가 그거 하나의 명줄을 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공갈 수단 하나에. 김일성, 김정일이는 간섭하고 특정 경우에는 시험 발사장에까지 나갔지만 어떤 경우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걸 김정은이는 원 없이 해요. 매번 나가 앉아 있어요. 전차 가는 것도 이제는 역부족이어서 주에까지 데리고 가요. 두 번째, 김일성, 김정일 때는 어떤 경우도 김정일이 되지는 날까지 평양시 군방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다 평양 근처에서 다 발사해요.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위성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김정은이가 그만큼 애송이고 모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멍청하대요. 근데 또 야만까지 있대네, 그놈은. 요놈이 그런 놈이에요. 어떤 나라도, 어떤 국가도, 극악무도한 독재 국가도 자기 나라 수도에서는 어떤 경우도 전략무기 시험 발사 노름은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급변 사태 시 첫째 타격이 그런 전략무기 기지 시험 발사장이에요. 그리고 수도예요.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나라의 어떤 망고의 정말 또라이 같은 독재자도 적어도 자기가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있는 수도에서는 그따위지도 안 해요. 이놈을 하잖아요. 쏘는 쪽쪽 평양시 주변이에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그 평양시 미사일 쐈다는 시험 발사했다는 그 장소가 문제예요. 그 주변에 국방과학원 실험공장, 중간공장이 딱 있어요. 시험 발사탑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종합공장이 딱 있어요. 그 옆에 북한 전체 군수산업의 유일한 미사일 종합공장이 또 그 근방에 있어요. 그 주변에 또 평양 돼지목장이라는 위장 명칭을 딴 유도무기 공장 종합공장이 또 있어요. 그 환에서 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끌고 나갈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그만큼 위축되고 고사되는 그 상황에 딱 있는데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볼 때 김일성이는 뿌리며 밑둥이에요. 북한 체제라는 저 나무에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김정일이가 올라갔어요. 자, 영양 보충을 제대로 못해서 북한 저 체제의 영양제는 수동적석 신격화예요. 정치적 영양제는. 김일성 때 신격화가 좀 잘 됐거든요. 어쨌든 빨치산은 했다니까. 김정일 때는 공포를 조성하다 나니까. 원래 자연적으로도 나무가 밑둥은 높지만 올라갈수록 초리가 되잖아요. 김정은 3대에 와서 제일 꼭대기는 지금 초리예요. 어디서 바람 불어도 냅다 흔들리고 언제 꺾어질지 몰라요. 그 쭉정이 밤송이 3년 매달려 있다고. 지금 쭉정이 같은 저 체제가 3대째 지금 매달려 있어요. 저거 꼭 털어지게 돼 있어요. 충분히 바뀌죠. 그거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 체제의 붕괴의 요인, 본질, 그 모든 명분은 김정은에게 딱 있어요. 그 놈이 전체 북한 주민의 인권윤리 불구대천의 원수고 대한민국 협박 계속 정말 주변국 협박하고 빈 주머니만 차고 있는 놈이 주머니가 가득 찬 것처럼 호세를 부리면서 계속 주변 정세를 혼란시키려고 해요. 개뿔도 없는 놈이. 이거 사람이요. 진짜 총섬에 들어온 놈보다 그것도 없으면서 계속 협박질하는 놈이 더 미워요.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붕괴 원인이 딱 김정은한테 있는데 북한 체제는 오늘날에 와서 이제는 북한 체제의 정리에 대한 그 어떤 질이 달라졌어요. 러시아에 파병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한반도 경계를 벗어났어요. 국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스스로 2차 대전 때 독일 편에 섰던 주축국 같은 거기에 제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 위치는 오늘의 푸틴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정은이 누가 되겠나? 루마니아가 될 수 있겠네. 저 21세기에 저렇게 제 나라 근방도 아닌 저 서쪽 끝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파병하는 저런 똥모저리가 어디 있어? 그 나라들은 자기네 지대에서 정말 유럽에서 벌어지다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뭐 하는 짓이요? 시비리 횡단 구평열차를 타고 달려도 열흘 이상 가야 되는 그 시대에 김정은이가 84년생이래네요. 40이에요. 그리고 독재라는 건 현 시대에서 세습 독재라는 거는 1대, 2대, 3대, 4대 갈수록 급격히 약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이 김정은 대가 저렇게 취약한데 살아있는 건 입밖에 없어요. 김정은 입밖에. 저거 갈 것 같아요? 가지도 못하거냐. 오늘날 김정은 처지로서는 북한의 뭐든 안 할 말로 핵심 기득권들 4대까지는 못 따라가겠다 그럴걸? 왜냐하면 김정은 저 애송이란 말 내가 재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 기득권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이기만 하면 저 애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가 정치를 하고 있어. 이젠 그 애가 정치한다는 거 북한의 MZ세대도 뒤에 가서 거침없이 말한대요. 애가 4대를 간다. 되겠어? 미숙 안 돼. 사회 정치적으로 볼 때도. 북한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통일로 직행은 못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제가 한반도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 그 악의적인 체제를 스스로 정리하게끔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주고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해준다. 이것도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구겨 살던 독재자 때문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 자존심은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미국 군대가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와서 동쪽 서쪽 하면 그럭저럭 따라가지만은 잘 사는 동족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예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 상자는요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북한 체제 김일성 족속 체제가 김정은 대에서 끝나면요 북한 지대를 너무 자유민주주의 황무지로 보면 안 돼요. 저 체제 안에서도 깨친 사람은 다 있는 거고 최대 희생자 집단이 있고 북한에서 북한 자유화를 위한 세력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손으로 신생 자유임시정부 그 기득권에 비해서 신생 기득권에 의해서 법적 제도적 이거를요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모델로 해서 먼저 깔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뚝딱거리면 다 해준다 이거는요 동족인 경우를 상당히 조심하고 배려해줘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북한 주민이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강해진다는 게 폭력적으로 강해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적이 많아져요. 폭력적으로 강해지면 안 되고 선진 그 과학기술, 그 경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트렌드
비폭력적인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강해져야 돼요. 영토가 배로 늘어나는데, 한반도 동족 국가로 해서 적대적 체제가 사라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든 러시아하고 무역을 하든 부산에 가서 빙빙 돌며 다니던 거 직통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북한 재건, 북한 주민들도요, 그 뾰족뾰족하고 강하철이 많고 정말 이런 지형적인 그 성질을 닮아서 굽해요. 한국과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스스로 그 바다 건너의 어떤 그 외국의 선진 그걸 모두 따라서 교본으로 삼고 경제 성장이 오늘날까지 왔지만, 북한은 동족 국가의 훌륭한 모델이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단일 언어가 통하고 단일 민족이라는 것. 오늘날 세계에서 자유민주 국가 건설에 당당한 흠없이 성공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을 펼쳐 보이고 조언을 주고 방조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자유대한민국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까는데 그걸 도와준 다음에 불을 확 달아놓으면, 사람은요 경쟁 중에서 제일 큰 경쟁이 뭔지 알아요? 소유에 대한 경쟁이에요. 사람의 권리 중에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이 중에서 자유나 생명은 긴가민가의 옆 사람하고 자기가 차이가 안 나면 그걸 못 느끼지만, 소유에 대한 건, 재산권에 대한 건 즉시 알아요. 물건이 딱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을, 그 제도적 발판을 깐다면,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이런 길을 거쳐서 그렇게 됐다면 저 사람들이 밤잠 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소모된다는 게 땅값이 일단은 안 드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개발하자면 땅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북한은 개인이 소유한 땅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자유임시정부가 북한 재건에 대한 대한민국과 맞춰서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재건에 대한 비전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땅에서 항만 무슨 모든 기간 산업이 필요한 땅을 다 떼어놓고 땅을 분배해도 해야 돼요. 땅값이 일단은 안 들어요. 그거를 먼저 해놓고 정리하는 게 북한 김일성 족적 체제의 붕괴 후에 저 지대에서 분명히 나오게 될 자유임시정부 북한 지대의 그 핵심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대한민국과 자유세계는 열렬히 지지해 줘야 해요. 북한 주민들도 지지해 줄 거예요. 어차피 제 땅은 하나도 없었는데, 한반도 통일은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떠나선 숙명이에요. 숙명이고, 바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한반도 이민족의 숙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간다느니 우리가 더 손해니 이렇게 논할 만한 의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는 분단돼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돈도 안 쓰고 있어요. 무기 개발, 국방비 38선 유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국가가 통일된다면은, 자유대한민국 모델로 통일된다면 정말 의무병력제가 없어질 거예요. 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적 재산이 늘어나겠어요. 전문 군인은 직업 군인으로 나가고, 기타는 또 다르게 하고. 의무병력제라는 거 이건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2년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북한 13년. 나라가 왜 저렇게 꼴이 된지 알아요? 한창 그 어떤 용과하고 탐구하고 진취적이고 불을 사르는 그 나이에 병영 생활을 시킨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역동성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1999년 90년대 중반에 탈북했는데 뭘 북한에 대해서 아는가? 저만의 말씀. 북한을 자유세계 기준으로 보면 억년가도 답이 안 나와요. 국가 비전 야당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수립해 놓은 모든 시스템 정책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김일성, 김정일이 하지 않았던 짓거리를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김일성, 김정일이 원 없이 하고 전 사회에 보였던 그 어떤 행위들에서 김정은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것만 밝혀내도요. 김일성 족속의 북한의 팩트는 김정은한테 다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 모든 그거는. 제가 그 머니 인사이드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늘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늘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북한은 어차피 정리될 거고, 그 지대를 우리가 정리된 다음에 베트남식 개혁개방으로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대한민국을 모델로 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대한민국이 주도로 유도해내야 돼요. 도와주면서. 그 모든 걸 놓고 볼 때 오늘의 북한, 오늘의 김정은
이거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북한 지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는 무조건 제거됩니다. 왜? 반민족적 역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견우는 그들이 행사하는 미사일이요 핵이요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동족을 향해서 공갈 수단을 쓰는 이런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